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밀양역 부근에서 철로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달려오는 열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22일 오전 10시 15분쯤 밀양역 200m 부근이었습니다. 역으로 진입하던 새마을호 열차가 작업자 3명을 잇따라 친 겁니다. 당시 사고를 당한 인부들은 이곳 철로 위에서 자갈 높이를 맞추는 일명 면 맞춤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49살 장모 씨가 숨지고 32살 조모 씨와 김모 씨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달려오는 열차를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기계 소리가 따다다다다닥 하니까 위에서 열차가 오도 이 사람들이 감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오전에 열차가 한 대 지나갔습니다. 9시 반에서 10시 사이 지나가니까 요렇게 딱 붙어서 가고 있더만.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열차 접근을 확인하는 신호수가 작업자들에게 열차 진입을 수시로 무전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이 무전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야가 확보되는 위치에서 열차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듣고 들리고 안 들고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요. 녹취록이 다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통상 역으로 들어오는 열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이 맞다며 속도가 빨랐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는 작업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이번 밀양 열차 사고를 비롯해 최근 철도 종사자의 사망이 늘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가 예견된 인재였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2일 오전 10시 16분쯤 부산행 새마을호 열차가 밀양역으로 접근합니다. 이 열차가 선로 위에서 일하던 작업자 3명을 치고 지나가면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기차가 오고 있다는 무전이 있었지만 시끄러운 장비 소리로 제대로 듣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료들은 예견된 사고였다고 말합니다. 경부선 본선인 밀양역은 약 10분에 한 대꼴로 열차가 지나갑니다. 짧은 시간 안에 보수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한 5분, 10분 간격으로 열차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차 다니는 그 틈새 들어가서 작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새벽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시간을 확보해서 그 시간대에 인력을 투입해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철도 종사자의 사망률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기차가 1억 킬로미터를 달릴 경우 우리나라 철도 직원 사망자 수는 4명에 가까운 수치로 철도 강국인 영국이 0.1명, 프랑스가 0.5명도 안 되는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철도 종사자들의 주요 사망 원인은 이번 사고와 같은 열차와의 충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사망한 철도 종사자 13명 중 절반 이상인 7명이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습니다. 지나치게 짧은 열차 운행 간격과 산지, 터널, 교각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작업 현장, 열차 감시자의 부주의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전반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런 위험 작업이 때는 특히 철도의 운행 간격을 좀 늘려줘서 작업자가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되면 계속 이런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철도 안전 문제가 지적됐지만 한 달도 채 안 돼 사망사고가 터지면서 강력한 철도 사고 안전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지금이 수험생들에겐 누구보다 중요한 순간이죠.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을 찾아 학구열 가득한 분위기와 함께 이맘때 짚어보면 좋을 점을 취재했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생각보다 빨리 흐른 시간에 조급함이 쌓이고 체력적으로 많이 지친 시기. 연일 발표되는 수시 1차 합격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등급을 받기 위해, 정시 지원자는 수능에 막바지 집중력을 쏟고 있습니다. 많이 긴장되고 떨리지만 다른 친구들도 저와 같이 수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반 분위기를 이제 수능 앞두고 있는 친구들에 맞춰서 수능이 20 며칠밖에 남지 않아서 많이 긴장되고 떨립니다. 하지만 이제 컨디션 조절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마무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막판 뒤집기를 위한 마무리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수험생은 6월과 9월 모의평가와 전국 연합 학력평가에서 틀린 문제를 되짚어보고 오답 노트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 유형을 익히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EBS 연계교재의 지문도 반복해서 훑어보는 것도 도움됩니다. 예, 학생들 이때까지 고생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좀 심리적 안정을 찾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때까지 정리해왔던 내용을 충실하게 마무리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절이 바뀐 만큼 건강관리도 관건입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일찍부터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어야 수능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농촌을 중심으로 한 작은 군단위 지역은 정보 공유의 사각지대, 빠르고 편리하기보다는 조금은 느리고 불편한 곳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이러한 지역들이 조금씩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IT 기술로 스마트한 바람이 불고 있는 농촌 지역의 모습들을 구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코드를 인식했더니 수백 권의 도서 목록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등록증 또는 스마트폰의 대출 바코드를 인식하여 주세요. 몇 번의 스크린 터치만으로 원하는 책을 손쉽게 빌립니다. 근처에 인근에 도서관이 없어서 좀 멀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무인 도서관이 있으니까 어찌 보면 커피 자판기 뽑듯이 책 자판기처럼 아주 편리하고 정말 좋았습니다. 경남 지역 지자체 최초로 지난 8월 거창군 거창읍에 설치된 스마트 도서관. 설치된 지 3달도 채 안 됐지만 누적 대출 도서만 700권이 넘습니다. 여기 거창 스포츠파크는 하류 쪽인데 도서관 접근성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활권 주변에서 바로 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SOC 사업으로 관광지에서의 스마트폰 사용도 더 편리해졌습니다. 지역의 주요 관광지인 수승대와 사과 테마파크 주변이 무료 공공 와이파이 존으로 지정된 이후부터입니다. 현지 와서 관광 정보도 알고 또 SNS도 또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을 줄까 싶어가지고 내년에는 그 거창 장포원하고 가족 항로화 힐링된 데에 추가로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거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도움을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활과 접목된 IT 기술이 확산되면서 농촌 지역도 스마트 농촌으로 빠르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공룡도시 고성에서 열리는 공룡 세계 엑스포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엑스포 주 무대인 당항포 관광단지에는 공룡 화석 전시부터 AR을 활용한 체험존까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엑스포 준비가 한창입니다. 표영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머리에 기기를 쓰고 허공에 손을 내젓는 사람들. 마치 현실인 것처럼 느끼도록 하는 VR 기술을 활용한 체험입니다. 공룡 발자국에 태블릿을 갖다 대면 작은 화면에 실제 크기의 공룡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2020년 고성공룡 엑스포에서 처음 선보일 AR 공룡 체험존입니다. 고성군은 총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XR 라이브 파크와 사파리 영상관 등을 조성했습니다. 과거 발자국 화석과 공룡 모형 전시에서 벗어나
IT 기술을 정복한 풍성한 콘텐츠로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즐길 수 있는 엑스포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VR 같은 경우는 가상현실, 그다음 AR, MR이 있는데 MR 같은 경우는 VR과 AR을 다 보완한 이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말로써 표현할 수는 없다 저는 생각하고 직접 체험해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또 풍성해진 콘텐츠를 바탕으로 지역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경제 엑스포로 만들 계획입니다. 지난 4차례의 엑스포 동안 누적 관람객만 656만 명이 다녀가며 우리나라 대표 자연사 엑스포로 자리 잡은 고성 공룡 엑스포. 4년 만에 열리는 공룡 엑스포는 사라진 공룡 그들의 귀환이라는 주제로 내년 4월 17일부터 52일간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일본 불매 넉 달여 80년도 더 된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는 광고는 반일 감정에 불을 붙였습니다. 오는 30일이면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1년을 맞는데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기 위한 움직임은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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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죄를 촉구하라! 일본에서 20년, 한국에서 14년,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까지 긴 소송 과정을 거치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이제 한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판결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판결이 실제 이행되고 더 나아가 일제 강제 동원된 모든 피해자가 사죄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후세대에 남겨진 의무입니다.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은 보다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일본 영사관앞 1인 시위에 더해 시민들의 1만 서명 운동이 펼쳐져 오는 30일 일본 영사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대학생들은 부산 지역 8개 대학에서 반일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10월 30일 부산 지역 8개 대학에서 학내로부터 대학에서부터 이 반일의 목소리를 높게 내기 위해서 학내 반일 행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경제 도발 이후 불붙은 시민들의 반일 감정은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행 배편이 있는 부산은 지난 7월 이후 2개월 사이 여객선 이용객 수가 33% 이상 줄었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80%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김해공항도 국내 6개 주요 공항 중 지난해 대비 일본 노선 비중이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거의 50% 가깝게 줄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잠깐 씹고 지나간다는 그런 어떤 유행성 보이콧이 되기에는 이미 그 시간이 훨씬 지난 것 같고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SNS 개인 어떤 커뮤니케이션 통로상으로도 굉장히 결집이 많이 되어 있고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태가 아마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걸로. 역사적 문제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나 한일 관계에 큰 전환점이 생기지 않는 이상 일본을 꺼리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입학생으로 북적이 된 도심 지역과 달리 농촌 학교는 입학생이 없어 폐교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국내 한 대기업이 서부 경남 학교 2곳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스마트 교육을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수학 수업이 한창인 사천 곤명중학교입니다. 책상마다 태블릿 PC가 한 대씩 놓여 있습니다. 선생님이 모니터에 공식을 쓰자 학생의 태블릿 PC로 곧장 전송됩니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저희끼리 수업할 땐 태블릿을 동시에 접속하면 와이파이가 끊기거나 기기에 문제가 생겨서 수업의 흐름에 되게 지장이 갔거든요. 저희가 사용할 수 없었던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제일 기대돼요. 전교생 21명 중 4명이 어르신인 산청 금서초등학교입니다. 태블릿 PC 화면에 색을 칠하고 글자도 따라 써보니 수업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디지털 기기가 어색한 할머니들도 색다른 수업 방식이 흥미롭기만 합니다. 학교를 와서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구나 싶어가 너무 좋았고요. 애들 너무 좋겠습니다. 애들 배우는데 공부에 너무 도움도 많이 되고. 태블릿 PC가 교과서를 대신하고 VR로 현장 학습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스쿨.
지난 2012년부터 스마트 스쿨 사업을 해온 삼성전자가 올해도 서부 경남 2곳을 포함한 전국 16개 학교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도심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경험이 어려운 농촌 지역 아이들에게 보다 스마트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은 지원받은 장비로 어플을 만들고 화상 장비를 이용해 외국 학생들과 교류하기도 합니다. 지금 스마트 스쿨이 들어옴으로 해서 학생들은 많은 아직까지 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폐교라는 말 거기서는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줄어드는 입학생으로 매년 폐교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농촌 학교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색다른 수업 방식으로 학교엔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지난달 7일 개장한 마산 로봇랜드가 개장한 지 2달도 안 돼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남도는 로봇랜드 건설을 위한 특수 목적법인인 주식회사 마산 로봇랜드가 민간 사업비 대출금 950억 원 중 지난달까지 갚아야 할 50억 원을 갚지 않아 채무 불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돈을 빌려준 대주단인 다비하나 인프라펀드 자산운용 주식회사는 특수목적법인과 경남도, 창원시, 로봇랜드 재단에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경남도는 대주단의 일방적인 실시협약 해지 요구는 무리가 있다며 필요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공공부문과 민간 사업자 간의 법적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남 지역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8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국회의석이 있는 정당의 경남도당 관계자와 학계, 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8명에게 내년 총선 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경남의 지리적 여건과 교통, 생활, 문화권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 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획정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방청도 가능합니다. 지난달 경남 지역 수출이 6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경남 수출은 지난해 대비 4.7% 증가한 33억 2,3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경남 지역은 선박과 화학기계, 항공기 부품 등 주력 산업 수출이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 보호구역 지정에 나섰습니다. 추진되는 해양생물 보호구역은 고성 하이면 덕호리 해상 2.1제곱킬로미터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행위 외에 영농이나 어업 행위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23일 열린 주민설명회 의견을 수렴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예정으로 지정 여부는 오는 12월 결정됩니다. 한편 고래연구센터는 2011년 이후 고성해역에서 28마리의 상괭이가 표류하거나 좌초, 혼액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만든 모의고사인 파이널 자료집을 수험생들에게 배부합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153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만 2천여 명에게 파이널 자료집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료집은 도교육청 대학진학전문위원단 문항분석 출제팀과 수능 모의평가 출제, 검토 경력이 있는 고등학교 교사들이 최근 2년간 전국 연합학력평가와 수능, 모의평가 등의 경향을 반영해 함께 만들었습니다. 김해 서부경찰서의 신임 서장으로 진영철 전 경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이 부임했습니다. 지난 19일자로 인사 발령을 받은 진영철 서장은 지난 2015년 함안경찰서장, 2017년 창원 서부경찰서장 등을 거쳤습니다.
한편 전임 전재화 서장은 최근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대기 발령 중입니다. 지난 21일 합천 가야산에서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가야산에서 지난해보다 닷새 늦게 단풍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첫 단풍은 산 정상에서부터 20%, 절정은 80%가 물들었을 때를 말하며 가야산은 2주 뒤인 다음 달 4일을 전후해 단풍 절정을 이룰 걸로 예상됩니다. 마리산 45호분에서 출토된 상영토기가 전국 순회 전시를 시작합니다. 함안군은 함안 가야리 유적 사적 지정을 기념해 26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함안박물관 상설 전시실에서 마리산 45호분 상영토기를 전시합니다. 전시되는 상영토기는 집 모양 토기와 사슴 모양 뿔잔, 배 모양 토기, 등잔 모양 토기 등 총 4점으로 함안에서의 전시가 끝나면 국립중앙박물관과 부산에서 순회 전시할 예정입니다. 부산 부전에서 경남 마산으로 이어지는 복선전철에 도시철도형 전동열차를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 길이 51km, 경전선 복선화 개량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복선전철 사업에는 당초 도시철도형 전동열차가 투입되기로 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준고속철도인 EMU 250 운행으로 계획을 바꾸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해시의회는 전동열차의 경우 배차 간격이 20분에서 40분으로 하루에 32번 운행이 가능한데 준고속철도는 배차 간격이 60분 이상인데다 하루 12번 운행에 그친다며 교통복지에 역행한다는 주장을 담은 결의문을 내놨습니다. 시의회는 또 준고속철이 최대 250km까지 주행이 가능하지만 선로가 일반선이라 150km밖에 달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높은 비용 부담이 우려되는 준고속철 투입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통영시립박물관의 입장료가 전면 무료화됐습니다. 통영시는 전국적인 무료화 추세에 맞춰 지난 16일부터 시립박물관을 찾는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박물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입장료 무료화를 통해 시민뿐만 아니라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지난 9월부터 진행한 편안교복 디자인 공모전에서 우수 작품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도교육청은 학생부와 일반부에서 실용성과 참신성 등의 심사를 거쳐 각각 대상 1점과 최우수 2점, 우수 5점 등 모두 16점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석자 가운데 일부는 교복으로 만들어져 오는 12월 23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패션쇼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도교육청은 편안교복 표준 디자인을 만들어 내년 새 학기부터 각 학교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헬로 이슈 토크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스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지난달 전북 완주에서 발견된 화상벌레가 경남에서도 나오고 있어 지자체와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스토크에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화상벌레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과 방역 대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안소동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현재 민간업체에서 방역 전문가로 활동 중인 임재희 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최근 화상벌레를 발견했다는 제보가 전국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가장 첫 발견은 전북이었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29일에 이게 처음 발견됐는데요.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이게 발견됐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게시판에 이걸 올리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됐는데 이 화상벌레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그 외래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국립농업과학원에 그 성분을 의뢰를 하니까 이게 이제 국내 토종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는 이제 중국의 종하고 좀 틀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봐왔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서 중국 종하고 똑같이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토종으로 알려져 있고 완주군에서도 이제 이 그 대학에서 발견된 이후에서도 인근 아파트까지 바로 이제 확산이 되었고 전국적으로 전주, 대전, 천안, 부산, 뭐 인천 그래서 뭐 전국 대부분의 지역까지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 우리 경남 지역에서도 지금 뭐 여러 곳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이제 정보가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예. 국내 토종이라고 하면 이번에 발견됐을 뿐이지 원래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1968년도, 69년도에 국내에서도 이 화상벌레가 보고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99년도에는 우리나라 그 피부과 학회지에 정식적으로 이 화상벌레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지난 5일에 창원의 한 대학교에서 역시 인터넷 게시판에 방을 같이 쓰는 학생이 화상벌레에 물린 것 같다. 그리고 벌겋게 부어오른 사진도 직접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 실제로 이 해당 대학은 그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이 화상벌레에 물렸다는 신고를 받고 2차례 이제 방역 작업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미 이제 뭐 언론이나 인터넷 상에서 뭐 SNS 상에서 여러 가지 제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달 초부터 주로 이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가까운 김해 지역에는 총 8건의 신고가 있었고 또 거제 통영까지 이제 계속 신고 들어오고 있고요. 지난 7일에는 통영 보고서는 이제 3개 소독반을 편성을 해서 집중 방역 활동을 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 보건당국에서 전부 지금 일제히 소독에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면 혹시 방역업체에도 도민들의 이 화상벌레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까 박사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통영이나 창원, 양산, 김해 이런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부산 금곡동에서 제가 작업을 했고 불과 어제 명지대 신도시에 가서 화상벌레 방역 작업을 하고 왔습니다. 예. 그럼 좀 퍼지고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화상벌레를 직접 챙겨 오셨다면서요? 예. 화상벌레가 살아있는 경우를 바로 저희가 가지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예외적으로 살아있는 벌레를 잡아서 통에 넣어놨는데 지금은 죽긴 했는데 형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 있어서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직접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여기 지금 보이는 화상벌레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는 반날개라는 해충입니다. 요 이름은 청딱지 개미 반날개라고 지금 명칭 자체에 개미가 붙어 있는 것처럼 사실 개미하고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검은 색깔과 주황 색깔이 섞여 있어요, 몸에. 그래서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바로 파악하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눈으로 보시는 경우라면은 방역당국이나 저희 같은 민간업체에 빨리 신고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발견된 과정에선 상당히 좀 놀랐겠어요.
예, 저도 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밑쪽에서 보여가지고 네. 이게 손으로는 절대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 당시에 낡은 책이 있어서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그걸로 잡아서 버리는 거 쓰레기통에 일반적으로 버리면 안 됩니다. 비닐에 네. 따로 싸서 이렇게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군요. 따로 유리 이렇게 통에 보관하고 있는 중이죠. 예, 이렇게 화상벌레 출현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건 그만큼 위험한 해충이기 때문인데 어떤 곤충입니까? 앞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그 최근에 이제 이 벌레가 유입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뭐 68년도부터 이제 이렇게 유입됐는데 주로 이제 이 화상벌레는 고온다습한 지역에 아주 서식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베트남에 여행객이 많이 가는데 거기에서 몰렸다는 그런 이제 신고도 많이 있었고 주로 제일 악명이 높다는 게 이제 베트남에서 사는 화상벌레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화상벌레는 정식 명칭은 청딱지 개미 반날개인데 종명이 자료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생김새는 개미와 유사하죠. 네. 그리고 머리와 가슴에 이제 이렇게 검정색과 홍색이 각각 배 부분에 이제 색깔이 각각 이렇게 이제 다른 색을 띠고 있는데 꼬리에는 이 페데린이라는 이 독성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의 피부에 접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벌레를 화상벌레를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화상을 입으면은 따갑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수포가 생기고 네. 물집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증상을 일으킨다고 해서 우리가 화상벌레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화상에 이제 우리가 화상을 입으면은 물론 이 벌레는 생명하고는 관계 없지만은 굉장히 그 생명에 지장이 오는 그런 그 화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런 해충의 출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붉은 도깨비 사태로 전국이 좀 떠들썩했었는데 혹시 이렇게 알려진 것 외에도 좀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특수해충들이 자주 발생하진 않아요. 네. 근데 한번 발생했을 때 초기에 대처가 조금만 늦어지면 예. 이번처럼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초기 대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벌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방금 언급하셨던 붉은 도깨비인데 사실은 정확한 명칭은 붉은 불개미입니다. 네. 뉴스나 이런 데는 도깨비로 많이 나갔지만 네. 그 이유가 독성이 기존의 개미들보다 세고 얘네들은 상당히 호전적이에요. 침을 네. 맞았을 때도 훨씬 더 아프고 그래서 사실 건강한 성인 남성이나 여성이 물리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네. 노약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독성이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요 불개미 같은 경우에는 부산항을 필두로 해가지고 인천항, 평택항, 네. 심지어 대구에 있는 아파트에까지 보였었어요. 네. 다행히도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거의 잠정적으로 박멸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특수해충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보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가장 최초에 보신 분이 빠르게 방역 당국이나 이제 업체 쪽으로 신고를 하셔가지고 빠르게 방역해서 확산을 막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붉은 도깨비가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왜 이런 해충의 출현이 이렇게 잦아진 건지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방역 당국과 지자체 보건소에서 좀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점검을 해봐야 네. 될 것 같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특이한 그 병충이나 벌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우리가 뭐 이것을 병충을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토종 병해충, 그다음에 외래병충이나 돌발병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국제 교육이 증가하고 해외 교류가 증가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자연스럽게 외국의 병해충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기후 문제죠. 기후가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열대 지역에 있는 곤충이나 병충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요인이 돼서 아마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특이한 그 외래 곤충이라든지 돌발병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네. 2년 전에 우리가 이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놀라게 했던데 부산항, 인천항에서 붉은 도깨비가 나왔죠. 그리고 꽃매미라고 불리는 그 중국 매미라든지, 네. 그다음 여름철에 특히 그 많이 발생했던 미국 흰불나방,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뭐 일본 내염이라든지 살인 진드기, 독성이 아주 강한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해충들이 이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뭐 방역 당국에서는 좀 그 어떤 좀 주기적이고 안정적인 이런 뭐 대책보다는 네. 좀 돌발적인 병해충에 좀 그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뭐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실장님이 현장에서 이 방역으로 만나는 도민들의 반응이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 사실 뭐 이 도의 방역 대책이 충분하다면 시민들이 뭐 민간 업체에 연락을 할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방금 박사님이 말하신 부분을 제가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아직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물론 방역본부에서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해서 지자체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연락 오는 경우 중에서 네. 지자체로 먼저 전화를 했다가 네. 그 아파트 관리시 쪽에서 확인해야 된다 이런 네.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은 그 반응이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예. 돼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물론 잘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이런 미흡한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했듯이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정확히 구축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많이 생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됐으면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 확실히 지자체에서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그 실장님은 이제 그 어떤 뭐 주장은 그 방역을 하면서 현장에서 체험한 그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자체나 정부에서 좀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분석 자료가 나오고 정부에서도 뭐 대안을 내놓겠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화상벌레의 어떤 그 생태 환경은 주로 따뜻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대학의 기숙사라든지 아파트 지역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전문가들은 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날씨가 아마 추워지면은 네. 이게 없어질 것이다. 굉장히 안이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면은 아마 우리가 이제 수온지가 많이 떨어지죠. 이렇게 하면은 저도 뭐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근데 이런 정도로는 이제 국민들의 그 불안을 해소하기는 좀 어렵겠죠. 네. 그래서 경남도나 창원시에서는 지금보다도 좀 더 그 강화된 어떤 그 교육과 안전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다행스러운 것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나름대로 방역을 잘 하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최근에 이제 그 기후 변화나 해충들이 그 내성이 강하고 새로운 변종 해충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보다 독성이 강한 화상벌레가 나타날지는 알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지금 나타난 화상벌레가 어떤 원형이라면 여기에서 새로운 변종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는 이런 것을 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서 이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최근에 또 그 날씨가 이제 그 좀 가을 날씨지만 고온 현상이 계속돼 있고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병충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어쨌든 화상벌레 활동 시기가 10월까지라고 해서 이달까지는 계속해서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사후 대책보다는 화상벌레가 집안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유용한 방법들이 좀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일단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반날개라는 해충 자체가 주로 아침에는 먹이 활동을 이렇게 해요. 네. 그러다가 밤이 되면 불빛을 보고 유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10월이나 11월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때 집에서 저녁에 좀 어둡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집으로 유인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얘네들은 그 포식성 곤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조그마한 다른 곤충들도 이렇게 잡아먹고 네. 뭐 과자 부스러기나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것도 먹는데 얘네들이 후각에 조금 예민합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좀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으면은 그것 때문에 또 유인이 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10월 달 정도까지는 좀 자극적인 음식을 자제하는 걸 권하고 네.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방충망하고 요건 살충제를 좀 사용하시는 걸 저희는 권장을 드리는데 네. 현관문이라든지 창틀 같은데 방충망 지금 있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틈이 있거나 이러면은 수선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예 오래됐으면 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손이 안 닿는 이런 구석진 위치 같은 데는 저희는 이제 모기 살충제도 얘네들한테도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네. 구석에 좀 뿌리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죠.
예, 그러면 만약에 이미 유입된 화상벌레를 본다면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됩니까? 자, 일단은 만약에 직접 벌레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 얘기했던 어둡게 하시고 네. 음식 자제하시는 거 그건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네. 지금부터 주의를 조금 기울이셔야 되는데 눈에 벌레가 보였을 때 화상벌레는 바로 잡으셔야 돼요. 네. 물론 여왕개미가 있어서 그거 잡는다고 해서 100% 다 죽지는 않겠지만 보이는 벌레는 빨리 잡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손은 절대 대이면 안 됩니다. 아까 전에 그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꼬리 쪽에 네. 페데린이라는 요 독성이 있는데 요게 꼭 물리지 않더라도 몸에 대이기만 해도 쫙 이렇게 흔적이 남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흔적이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 네. 독성 때문에. 페데레스 피부염이라는 건데 바로 그날에 이제 증상이 안 나타났더라도 그 다음 날부터 효과가 나타나서 짧으면 2주, 네. 길게는 더 오랫동안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가장 빠르게 잡는 게 좋고 잡았을 시에도 비닐봉지 같은 데 묶어서 아까 전에 버리는 게 좋고 네. 그리고 접촉이 됐거나 접촉이 됐을 걸로 의심되는 위치가 있으면 바로 물에 씻어주시고 네. 다행히 요게 코티졸계 연고가 아니고 집에 있는 일반 연고들도 효과를 보기 때문에 상처에 그냥 쓰시는 연고들도 바로 바르시면 효과를 봅니다. 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른 같은 경우에는 연고만 발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애기들이 있는 집은 보이시면은 방역당국이나 이렇게 업체에 바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자, 일단 말씀해 주셨듯이 화상과 비슷한 증상이고 독성도 있는 만큼 2차 감염까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병원체에 이제 감염이 돼서 저항력이 약해졌을 때 몸의 다른 부위로 전이돼서 다른 감염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2차 감염이라 하는데 방금 이제 그 실장님이 뭐 여러 가지 소개를 잘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 페데린의 이제 그 독성에 이제 접촉이 되거나 물리면은 이게 2주일 내지 3주일 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껍질이 벗겨지고 수포가 일어나고 따갑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뭐 쓰는 그 피부 연고제를 바르면은 굉장히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 만약에 페데린의 독성에 이제 감염이 됐거나 물렸을 때는 만지거나 긁지 말고 흐르는 물이나 비눗물로 빨리 씻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의사들은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이런 그 지적인데 이게 이제 2차 감염이 이제 우리가 좀 우려를 해야 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 벌레에 물리면은 몇 시간은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하루 정도 지나면은 이 증상이 나타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정에서 종합적으로 수칙을 좀 지키면은 크게 염려할 것은 저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어쨌든 이것뿐 아니라 기후 변화나 환경 오염으로 생태계 변화가 계속되는 만큼 네. 좀 방역 체계를 점검을 다시 하고 해충에 대한 인식 변화도 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지금 가을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병에 이제 굉장히 익숙해 있는 게 일본의 쯔쯔가무시 병이라고 있죠. 이게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이제 밀림 지역에서 이게 이제 사망률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만큼 그렇게 높지 않다고 나왔어요. 그때 그 당시 0.001%니까 1000명당 1명이 사망률이었는데 그 이와 비슷한 그 진드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SFTS 바이러스라는데 이게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병이 이제 2011년에 처음 발견이 됐는데 사망률은 20%로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단적인 사례지만은 이 쯔쯔가무시 병하고 비슷한 사례지만은 이게 이제 기후나 생태계 변화로서 돌발 변이가 생긴 그 하나의 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변종 해충이 제2, 제3의 변종 해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도 이제 예상을 못 하는데 정부나 국민 모두가 이런 새로운 변종 해충, 돌발 해충의 어떤 그 출몰 이런 게 좀 귀를 좀 기울이고 방역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자, 또 민간 업체로서 지자체나 방역 당국에 좀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뭐 조금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자면 지금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아열대로 저희가 기후가 바뀌었기 때문에 해충들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당장 작년보다 제가 올해 빈대나 벼룩, 옴진드기 같은 특수 해충들을 잡으러 많이 갔습니다. 네. 외국하고 교역이 좀 활발해지고 동남아 쪽에서 물건도 저희로 많이 넘어오고 해외 택배 같은 것도 많이 받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기후하고 이게 연관을 지어서 해충이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해충이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 방역 당국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초기 대처라든지 그리고 변수에 대한 확실한 대처 네. 이런 능력이 조금 더 되어진다면 저희 같은 민간 업체들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대처를 잘하면 네. 아무래도 도민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화상벌레의 활동 시기는 7월부터 이번 달 10월까지라고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자세한 정보와 함께 화상벌레로부터 안전한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